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문계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이 시간에도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위하여 화이트헤드의 철학에 대해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문창옥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강의하셨던 주요 내용을 간추려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형성적 요소의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인 창조성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죠. 지금까지 한 얘기는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현실적 존재의 생성에 관여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보편적인 힘, 에너지를 창조성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순수 활동성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통 철학의 용어로 바꾸면 순수 진료 같은 것이죠. 형상이 들어가 있지 아니한 힘 그 자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궁극적으로 한 현실 존재의 생성에 관여하면서 그 생성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정도까지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하실 계획이신지요? 네, 오늘은 텍스트를 읽는 이제 마지막 그 수업인데, 우선 지난 시간에 못다 했던 그 창조성의 얘기를 조금 더 이제 텍스트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그 내용은 창조성이라는 것이 새로움으로의 어떤 그 전진, 흔히 창조적 전진이다 하는 거죠. 이것의 기본 구조를 조금 더 이제 상술하는 이제 텍스트를 읽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텍스트 한 두 개의 문단 정도가 남았는데, 그거 마치고 나서 마지막 시간이만큼 텍스트 읽는 데서 말이죠. 지금까지의 강의 내용 전반을 좀 더 간략하게 요약해서 강의를 조금 이렇게 좀 집약해서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가 좀 산만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요약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을 강단에 모셔서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창조성 얘기를 하다가 뒤에 좀 남겨놨죠. 자, 그럼 텍스트로 돌아가서 마저 남은 부분을 한번 읽고 무슨 얘기인지 좀 그 의미를 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34의 문단까지 읽었고, 오늘은 마지막 두 문단이 남은 셈입니다. 봅시다. 이리하여 새로운 공재성의 산출은 합성이라는 용어에서 구체화되는 궁극적인 개념이다. 궁극적인 형이상학적 원리는 이접적으로 주어진 존재들과는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존재를 창출해내는 이접에서 연접으로의 전진이다. 세계는 자율적으로 다수성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반복적 통합을 통해 팽창해 간다. 첫 번째 문장. 새로운 공재성의 산출은 합성이라는 용어에서 구체화되는 궁극적 개념이다. 그래서 새로운 공재성은 다를 모아서 하나로 결집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여건을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거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엮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다가 공재란 말은 말이 어려운데 함께 있음이에요. 함께 있음. 함께 있음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다수를 엮어서 하나로 엮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합성이란 말이죠. 이 합성 과정은 다수를 엮어서 하나로 통합시키는 과정. 그래서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수를 엮어서 하나를 만드는 거다. 뭐 그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형이상학적 원리는 이접적으로 흩어져서 주어져 있는 존재들과는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존재.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서 이접적으로 주어져 있는 객체로서의 존재들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 새로운 하나, 그죠? 하나의 새로운 존재를 창출해내는 이접에서 연접으로,
이건 엮여 있는 겁니다. 엮여 있지 않은 것. 엮여 있지 않은 것 이접, 엮여 있는 것 연접. 그러니까 이접에서 연접으로의 전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는 자율적으로 다수성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반복적 통합을 통해 팽창해 간다. 그러니까 이걸 세계라고 보면 세계는 이미 있는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을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다가 생겨나요. 이건 여기 들어가니까 이미 존재하는 다에 새로운 일자가 생겨나서 여기에 첨가되니까 첨가되는 만큼 우주는 팽창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는 확대된다. 뭐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에서 있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게 창출되고 그 창출되는 만큼 이 다수는 늘어난다 이 말이죠. 확대된다. 팽창한다. 그러면 다시 이 다를 상대로 해서 또 어떤 새로운 일자가 생겨날 겁니다. 당연히. 그럼 다시 이것이 첨가되면서 또 다가 늘어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게 지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속 또는 존속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반복적 통합을 통해 반복적 통합이라는 건 합생을 말합니다. 통해서 팽창해 간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전반부 얘기고 그 다음은 35회 후반부 얘기는 이 새로운 존재, 합생해서 생겨나는 공제로서의 일입니다. 일자. 합생하는 새로운 존재죠. 이것은 그것이 찾아내는, 그것이 발견하는 다자의 공제성인 동시에 또한 그것이 뒤에 남겨놓은 이접적인 다자 속의 일자이기도 하다. 말이 어려운데 이 새로운 존재란 건 뭐냐? 그것이 찾아내는, 발견하는, 그러니까 여건이 되는 다자, 객체가 된 다자를 묶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공제로 적어도 성립하는 거란 말이죠. 다자의 공제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가 생겨났단 말이죠. 그런 거야. 동시에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뒤에 남겨놓은 이접적 다자 속의 일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남겨놓는 이접적 다자라고 하는 건 이것을 포함하는 다수 중에 하나다 이거죠. 이쪽에서 보면 이놈은 이 다수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새로운 일자인 동시에 그것이 발견한 다수 중에 하나로 다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놈은 새로 생겨나면서 동시에 그놈은 생겨남이 끝나면 다수의 존재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 후에는 또 다른 생성이 생겨나서 그걸 다자로서 포섭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정도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 자신이 종합하는 많은 존재들 가운데 이접적으로 자리하게 되는 새로운 존재다. 그렇죠? 다수 가운데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새로 생겨난 것이 다자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다자 가운데 하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자는 일자가 되고 그래서 다자는 하나만큼 증가한다. 팽창한다 그 얘기죠 바로. 네,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접에서 연접으로의 전진, 즉 현실적 존재가 창조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주가 팽창한다는 뜻은 결국은 우주가 시간적으로 그만큼 지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때 공간적 의미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팽창한다는 말은 보통 우리가 어떤 문맥에 쓰냐니까 공간적 부피를 의미할 때 보통 쓰죠. 공간적인 어떤 그 경계 영역이 늘어날 때 그때 우리는 보통 팽창한다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화이트가 쓰는 여기서의 팽창, 확대 이 말은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말은 일차적인 의미가 뭐냐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서 지금으로 왔죠. 조금 전에서 지금으로 확대된 겁니다. 시간이 지속이 늘어났단 말이죠. 이게 기본적인 의미인데 그러면 공간은 어떻게 되느냐? 공간은 과거의 것은 가능투로 빠져나가고 현재가 현실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은 확대가 아니에요. 가능태로 가고 새로운 공간의 어떤 특정 영역이 현실화됐어요. 그리고 이 시간은 또 여기서 형성이 완결되면 이거는 가능태로 가고 또 새로운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다른 공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인간의 거시적 존재는 이건 조금 이제 그 주의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생성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시간을 창출합니다. 이게 시간만큼 델타 t
최소한의 시간 단위를 만들어내요. 생성은. 시간의 최소한의 시간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이제 생성해서 만들었는데 이건 동시에 똑같이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어내요. 공간을 현실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성하는 하나하나 현실 계기는 최소한의 시간과 최소한의 공간을 구현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성을 마치면 이건 가능태가 된다 그러죠. 과거의 세계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아직 공간이 없는 상태예요. 시간도 없는 상태고 새로운 것이 생겨나면서 여기에 델타 t의 시간이 또 새롭게 생겨나죠. 팽창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런데 공간은 사라지고 여기 공간이 새로 델타 s로 현실화돼요. 과거는 현재는 마친 세계는 과거의 가능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공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공간의 추전이다 말이죠. 그건 팽창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팽창은 정확히 말하면 지속인데 역사성이죠. 역사. 공간은 매 순간, 매 생성마다 새로운 공간을 구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생성으로 이루어진 가령 이제 인간 같은 존재는 다양한 공간점을 지나가고 있어요. 물론 다양한 시간점을 동시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요. 같은 시간에 있지 않듯이.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나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나 이건 우리가 물리적 상식을 조금만 동원하면 아니라는 거 알죠. 지구는 끊임없이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매 순간 다른 공간, 다른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은 다른 순간에 넘어가는 순간 그 이전의 공간은 가능태가 돼버려요. 더 이상 이 현실 속에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시간은 역시 과거가 돼요. 그래서 다만 그때 우리는 그걸 시간 지속으로 이해해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걸 적어도 우리 상식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실제 하는 것은 현재밖에 없어요. 시간도 현재고 공간도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의 공간, 현재의 시간만 현실 속에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 미래의 시간, 과거의 공간, 미래의 공간 현실 속에 없어요. 그건 다 가능성일 뿐입니다. 가능성일 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칼날 위에 서 있어요. 시간의 칼날 위에, 공간의 칼날 위에. 매 계기는. 그래서 그것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생성하는 가운데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공간이 현실화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타고 가고 있어요. 우리 같은 존재는. 거시적 존재는.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현실적 존재는, 하나하나의 현실적 존재는 이건 시간적 추이 또는 공간적 연장 밖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들이 모일 때 비로소 이렇게 병치될 때 임의의 시간점에서 말이죠. 병치될 때 이때 델타 S1, 델타 S2 이렇게 할 때 여기 비로소 공간 연장이 성립해요. 공간. 쪼개길 수 있는 공간 성립한단 말이에요. 시간 마찬가지죠. 여기서 델타 T1, T2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이렇게 시간이 성립합니다. 이 하나 속에는 시간도 공간도 나눠질 수 없는 최소 단위 시간이나 단위 공간입니다. 이건 마치 원자가 나눌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왜 나눌 수 없느냐? 연장인데 부피가 있는데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건 뭐 이미 고대에서 시작될 때 던졌던 질문이에요. 화이트헤드는 이걸 나눠버리면 실제성이 사라져버린다. 내가 그래서 첫 시간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인간을 둘러 쪼개보면 더 이상 인간 없죠. 생성 없어요. 현실에서도 저걸 더 이상 한 그램 더 들어가서 이걸 나눠버리면, 생성을 나눠버리면 생성 자체가 사라져버린단 말이죠. 최소한의 실질성이 성립하려면 최소한의 시간과 공간을 머금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쪼개버리면 수학적 시간, 공간은 가능해요. 물론. 이걸 끊임없이 파고들었을 때 나타나는 역설이 제너의 역설입니다. 제너는 파르메니데스의 제자죠. 변화란 건 가상이다 말이죠. 변화는 사실상 없어. 그건 착각이야. 그러면서 실제로 토끼가 거북이 못 쫓아간다. 알키메데스가 그런 거 이게 나오죠. 또 화살은 날지 않고 멈춰 있다. 이런 등등 역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저겁니다. 무한 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버리면 실제.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실제는 무한 분할 가능하지 않다. 현실 세계는 기하학적 연장, 선분 이런 건 무한 분할 가능하다. 이건 사유를 통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의 세계는 무한 분할 가능하지 않다. 최소 단위의 사건 존재가 있다. 그걸 쪼개버리면 더 이상 현실은 없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세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최소의 단위 존재를 현실적 존재의 생성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렇다면은 현실적 존재의 생성은 곧 현실적 존재의 생성이 지속이라고 했을 때 새로운 공간이 생성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현실화라고 얘기하는 게 생성은 아니고 만들어진 건 아니고 예. 가능성으로 있던 것이 현실 속에 드러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천문학에서 그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빅뱅 이론, 예. 어떻게 공간, 어떻게 보면 우주가 팽창설의 기본을 두고 있는데 그것과 하나의 가설일 수 있는데, 그것도 가설이지만요. 예, 뭐 가설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그러죠. 뭐 그건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팽창하기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거기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그러면 팽창하기 전에 그 앞서는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었어요? 없죠. 그걸 우리가 할 때 화이트헤드 표현을 쓰면 그건 가능성으로 있던 공간이에요. 가능성으로. 가능성으로 있던 공간이 우주가 확산되면서 그걸 현실화시켰단 말이죠. 비슷한 논리로 그렇게 이해해 볼 수는 있어요. 나 우주론의 구도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예. 예. 화이트헤드에게서 그럼 절대적 공간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당연히 있을 수 없죠. 예. 그렇죠. 절대 시간도 있을 수 없고.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5 창조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다와 다수, 주어진 다수와 다른 새로운 것의 생성, 이 생성을 이끄는 보편적인 힘, 또 에너지, 요거를 뭐라 그런다? 창조성이라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그 다음 문단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봅시다. 지금 끊임없이 하나 새로운 일자를 만들어서 다자를 증가시켜 나가는 이 힘이 창조성이란 거예요. 36으로 가면 이렇게 힘이 작동하니까 자연, 우리가 사는 자연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자연과학 할 때 그 자연입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자연이란 결코 완결적인 것이 아니다. 완전히 만들어진 종결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자연은 항상 자신을 넘어서 간다. 자신을 넘어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용어 중에 자기 초월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자기를 버리고 다른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창조적 전진이다. 자연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향해 나가고 있단 말이죠. 창조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창조적 전진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성의 궁극적 원리가 그 창조성이 만들어내는 각각의 새로운 상황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창조성이 만드는 각각 새로운 상황, 이건 뭐니까 합생 또는 생성입니다. 하나하나의 현적 기기가 드러나는 생성. 그 생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창조적 전진의 사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가 이되는 그 사례. 그것이 창조성이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조적 과정은 율동적이다. 이건 뭐 상당히 그 문학적 표현인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니 그것은 많은 사물들의 공공성으로부터 개체적인 사사성으로 흔들거리고 나아가고 있고 또 동시에 사적 개체성으로부터 개체로부터 객체화된 개체의 공공성으로 흔들리면서 되돌아오고 있다. 창조적 과정, 창조적 전진 다 같은 말입니다. 창조적 전진. 이거는 다에서, 다수에서 말이죠. 다자부터 이것이 서로 모여서 공제해서 일자를 만드는 것이죠. 일자를 만든단 말이죠. 일자. 하나라고 하는 걸 만든단 말이죠. The many, the one. 이걸 창조적 전진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일일이 다뤄가는 것. 그런데 이때 보면 이게 뭐냐니까 사물들의 공공성으로부터 많은 사물의 공공성, 다수가 여기 있단 말이죠. 이놈은 어떤 일이든 자기 것으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어요. 각기 자신의 관점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이것도 일이고 이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은 공적인 자료예요. 새로운 일이 출현할 수 있는 공적인 자료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걸 공공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사로운 거죠. 개체란 말이죠. 개체. 그래서 이건 공공성을 띠고 있고, 이건 사사로운 성격, 프라이빗한 성격을 띠고 있다. 사적인 성격, 사적성. 이건 공적 특성. 공공성을 띠고 있고, 이건 사적 특성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공적인 다수가 특정한 사사로운 하나의 개체 속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가 생겨나면 이게 아까 어떤다 그랬어요. 다수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객체하다는 개체의 공공성으로 들어가다. 이렇게 사적인 것이 생겨나서 이건 사적인 것인데 이게 다시 후속하는 존재에서 보자면 공적인 다 가운데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죠? 새로 생겨난 것도. 그런 점에서 사적인 것이 되었다가 다시 공적인 것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새로 생겨나는데 할 때 공공의 자료를 내가 수용해서 나라고 하는 독특한 개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어진 이 독특한 개체로서의 사사로운 이 일자는 다시 자신의 생성을 마치면 여러 다수의 공공 재료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좀 이상하게 문학적 표현을 빌어서 하고 있어요. 에이? 여기 이렇게 끊임없이 공적인 게 사적으로, 사적인 게 사실 공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과정을 창조적 전진이라 부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단 후반부로 가봅시다. 다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앞에 흔들거리는 진행, 그러니까 공에서 사로 가는 그 진행은 그 이상인 목적인에 의해 좌우되고, 후자의 흔들거리는 진행, 공적으로 돌아가는 그 진행은 작용인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 우주의 일자성, 우주의 하나라고 하는 특성 말이죠. 우주가. 그리고 그 우주 내의 각 요소의 일자성은 피조물로부터 피조물로의 창조적 전진에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되풀이된다. 앞에 보면 앞에 진행, 그러니까 공공성에서 사사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공적인 자료가 하나의 사사로운 개체로 이렇게 통합되는 그 과정은 목적인에 의하다. 이 사사로운 놈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인이 이것들을 평가해서 종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끄는 동인은 뭐냐니까 목적입니다. 이 사사로운 개체의 목적, 개체의 주체적 지향. 이걸 일반 용어로 하면 목적 또는 목표 이런 거죠. 개체의 주체적 지향, 곧 목적, 개체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는 뭐가 되고자 하는 그 어떤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 목표에 부합하도록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공적인 것이 사적인 것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이 과정은 무엇에서 주도되느냐? 이 개체가 지닌 목적에 의해서 주도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반대로 뭡니까? 후자 진행. 그러니까 이 다수가 이쪽을 향해서 간다라고 할 때 이 다수가 이것에 미친 영향 쪽에서 보자면, 기준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보자면 이놈은 이쪽에다가 뭘 하나 힘을 행사하고 있어요. 과거에. 그래서 이건 이쪽에는 작용인이 작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적인 것이 사적인 것에 미치는 영향은 작용인이고, 공적 것을 모아서 하나를 만드는 그 작용은 목적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합생하는 생성의 그 과정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작동하고 있다. 하나는 목적인, 다른 하나는 작용인 작동하고 있단 말이죠. 과거에 다수가 이것의 재료로 주어지는 이 과정, 이거는 작용인이고, 이 주어진 것을 모아가는 과정은 목적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이 탄생하는 과정에는 다수가 끼친 영향이 첫째고, 그다음 그것들을 모아가는 과정이 두 번째단 말이죠. 첫 번째 과정은 작용인의 과정이고 힘을 미치는 과정이고, 두 번째 과정은 그걸 모아서 특정한 나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전자를 작용인이 작동하는 과정이고, 후자를 목적인이 작용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주의 일자성, 그러니까 우주는 하나다 말이죠. 우주는 하나다. 그런데 또 각 요소도 하나다. 다와 일의 상관적 공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피조물로부터 피조물 창조적 전이어서 끝난 때 되풀이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가 모여서 일이 되고, 일이 다시 다로 들어가고, 다시 모여서 일이 되고, 다시 다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 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다와 일이 상관적으로. 이게 어떻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이 세계가 지속하는 한 이 구조는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자연은 결코 완결된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단 말이죠. 끊임없이 변화를 머금고 있다. 자연이란 결코 완결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이 화이트헤드가 생성의 철학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어쩌면 마지막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 세계가 법칙 속에 완전히 갇혀 있다라고 보는 근대의 자연관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물리과학적 법칙에서 온전히 설명될 수 있다라고는 어떤 기계론적 가정, 이거는 허상이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창조적 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 여기까지가 텍스트의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 뭐 혹시 질문하실 거 있나요? 여기에서 몇 가지 짚어보고 가고 싶은데요. 근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연과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목적인에 대해서 별로 심통치 않게 여기고 있죠. 또 그것은 결국은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화이트헤드에 이르러서 다시 또 목적인을 이제 어떤 중심으로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목적인이라는 개념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고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개념이에요. 그죠? 자기응연도 그렇고 목적인은 사원인설이라고 들어봤죠. 형상인, 진료인, 작용인, 목적인. 그래서 존재를 분석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제안된 것인데 근대에 들어오면서 유물론이 등장하면서 목적인은 사라져요. 아주 배척당하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 상당히 낙후된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때 목적이라는 거 필요할지 모르지만 자연을 이해하는데 그 인간적 범주로 갖다 들이대는 것은 그건 낙후된 어떤 그 시선의 산물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목적인을 빼버립니다. 흔히 말하는 인간에 비추어서 자연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낡은 것이다. 흔히 의인관적 자연관 그렇습니다. 인간에 비추어서 자연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쓰던 얘기인데 사례인데 도토리가 땅에 심으면 자라서 뭐가 되나요? 참나무가 되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나지? 이게 설명이 잘 안 되죠. 얼핏 보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 뭐냐? 도토리가 참나무라는 목표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참나무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 구현하는 과정이 도토리에서 참나무로 되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는 게 그게 다양한 영분을 집어넣으니까 그놈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물학적 그 뭡니까 유전자를 발현시켜 가지고 그것과 협력해서 참나무가 이렇게 되는 이런 기계적 과정이 아니라 그놈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품고 있다가 여건이 되니까 그 목적을 구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엮어서 참나무로 스스로 성장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참나무 성장에는 도토리의 참나무 성장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작용하나 작용도 물론 있단 말이죠. 영양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만 갖고 안 된다. 영양분만 집어넣었다고 참나무가 도토리가 참나무 되지 않는다. 참나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유전자를 내장하고 있단 말이죠. 장차되고자 하는 자기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현실화되는 거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걸 목적이라 봤어요. 사람의 행동이 보통 그렇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 얘기를 듣지만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버스가 여러분을 시대다 죽게 여기 온 거 아니죠. 여러분 오고자 했죠. 다만 버스는 그 수단에 불과했어요. 여기 오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목적인을 들이대야 설명이 잘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자연도 그렇게 이해했던 거죠. 자연도 자기만 갖고 안 되고 어떤 목적을 들이대서 이해를 하면 쉽단 말이죠. 그래서 목적인 들어갔었는데 그건 인간적 시각을 지나치게 자연에다가 확대 적용한 것이다라고 해서 근대 오면 자연의 과정이라고 해서 철저히 기계적 작용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걸 처음 부르짖은 사람들이 기계론자들이죠. 근대 16세기, 17세기. 철학자 가운데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그렇게 주장했어요. 철저하게 자연은 기계적이다 말이죠. 인과적이고. 그래서 목적 같은 거 없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기계적 자연관에서는 이제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는 것을 받아들여졌고 실제로 오늘날 유물론자들은 그것만 유일한 어떤 그 자연의 설명 원리라고 보는 사람들이 현대까지도 많습니다. 현재도 많습니다. 오히려 지배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트가 왜 이걸 끌어들였느냐? 존재의 세계가 철저히 기계적 법칙에 지배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간파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면 개념은 낡은 것이지만 목적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임으로써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고는 그 점을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이들 알죠. 많이 알려져 있죠. 양자역학에서 보면 결정되어 있지 않죠.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세계라는 것이. 물론 거시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미시 세계에서는 인과적으로 결정된 세계가 없어요. 적어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적어도 인간이 보기에. 그럼 그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때 이해할 때 그 우연성
또는 탈법칙성 또는 법칙으로부터의 어떤 이탈, 어떤 불규칙성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개념이 없다. 그러면 그걸 목적이라는 개념을 다시 살리자. 자연의 우연성 또는 비필연성, 탈법칙성 뭐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목적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인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립주체이죠. 어떻게 보면 꼭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근본 특성을 충분히 설명해내려면 비교적 목적이라는 개념이 인간적 그 어떤 함의가 들어있는 것이어서 부적절하긴 하지만 그래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우연성을. 뭐 그런 의도에서 목적이라는 개념을 다시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텍스트를 통해 본 1장, 2장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텍스트는 이상 없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조금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좀 산만했던 얘기를 단시간에 짧은 노력을 통해서 간략화시킬 수 있으니까 말이죠. 봅시다. 우리가 한 얘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많은 얘기를 이렇게 세세하게 읽었던 것 같지만 크게 보면 주제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 하니까 첫 번째가 궁극적 실제라고 하는 현실적 존재 또는 현실적 계기. 이게 뭐야? 도대체 뭐야 말이죠. What?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답변입니다. 이걸 제 1장에서 봤어요. 두 번째는 이걸 분석해 보면 모든 현실적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 있는 것 같아.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 있다. 또는 관계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 이게 뭔가? 이 현실적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근본적인 요인, 이걸 형성적 요소라 불렀어요. Formative element, elements란 표현을 써야겠죠. 이건 물론 과정과 실제의 표현은 아니고 Religion in the Making이라는 작은 소책자에서 썼던 표현인데 여기에는 뭐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봤던 영원한 객체. 모든 현실적 존재는 영원한 객체를 구현하고 있죠. 영원한 객체. 그다음 두 번째가 신이 관여한단 말이죠. 영원한 객체를 질서 지어가지고 현실적 존재의 생성에 어떤 유혹으로 작용한다. 세 번째가 우리가 방금 본 창조성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현실적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이거 첫 번째 첫 단락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이거 궁극적 실제다. 최종적으로 남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존재는 이것들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원자론에서 원자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의 구성의 궁극적인 실제로서 요소이듯 저도 화이트헤드에게서 생성하는 세계의 궁극적 실제는 현실 존재다. 그래서 이거는 생성한 존재다. 생성을 통해서 존재하는. 존재하고 나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겨나는 존재다. 생겨나서 비로소 있게 되는 그런 존재단 말이죠. 생성하고 있다. 생성은 또 뭐냐? 생성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합성이라고 부르죠. 합성이란 말은 사실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게 생물학적 표현입니다. 사실. 이건 합성, 서로 합해서 생겨난다. 뭐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세요. 컨크레센스라고 그러는데 합해서 생겨난다? 합하는 게 뭐야? 다수죠. 아까 얘기한 다자. 그죠? 다를 통합시켜서 일이 된단 말이에요. 일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합성인 거죠. 이걸 일반적인 용어로 생성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다에서 일로 가는 과정으로서의 존재, 이거를 현실적 존재라 부른다. 그리고 이 과정으로서 존재, 이게 실제다. 그러니까 실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전통 철학에 보듯이 실체 철학이나 기계론 철학에 보듯이 사물,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생겨나는 존재. 그래서 사물보다는 사건에 가깝다. 사물보다는 사건에 가깝다.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영어로 하면 이벤트죠. 이벤트, 사건. 이건 어원을 따지면 이벤트 이렇게 돼요. 밖으로 나온다 그 뜻이에요. 밖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생겨나온다. 커밍아웃 한단 말이죠. 생겨난다. 우리말로 하면 생겨난다. 그래서 생겨나는 것으로서 있다. 이걸 현실 존재라 부른다. 생겨나는 것으로서 있는 존재. 그래서 세상을 구성하는 것은 생겨나는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기본 주장입니다. 그러면 생겨나는 건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왓이 그거라면 그다음 이게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느냐? 그 뭡니까? 이놈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활동. 뭐야? 객체를 또는 여건이라 보자. 데이터를 파악한단 말이죠. 다른 말은 뭐 경험이라 부르기도 하고 느낌이라 부르기도 해요. 느낌, 파악. 그러니까 객체들을 파악하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만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다수, 이건 물론 객체는 다수예요. 이것들을 모아서 합해서 하나로 만들어간단 말이죠. 이 하나하나의 객체를 느끼는 하나하나의 활동, 이걸 파악이라고 한단 말이죠. 물론 그걸 모아가는 활동도 파악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파악을 하나의 파악으로 통합해가는 과정으로서 현실적 존재는 존재한다. 또는 생겨난다. 어떻게는 그겁니다. 물론 이때 존재하는 전체 다 객체로서의 다를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지는 않아요. 일부는 부정하기도 하고 일부는 변조하기도 합니다. 변형시키기도 한단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 주체적 형식을 통해서. 그래서 객체 중에 어떤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을 밸류에이션 업하고 어떤 것은 다운시키고 어떤 것은 배제하고 그러는 가운데 파악의 주체는 자율성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건의 세계와는 다른 새로운 존재가 생겨날 수 있단 말이죠. 자율적 자기 창조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현실 존재의 어떻게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약하면 현실 존재는 다수 여건을 통해서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그런 생성의 사건이 있고 이게 궁극적인 실제다. 이게 화이트헤드 철학의 기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제2장에서 성경에서는 이런 존재를 분석하면 분할이 아니라 분석하면 어떤 특성들이 나오는가.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분석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설명한 적이 있어요. 보편자로 바꿔 표현하는 걸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현실 존재 하나를 분석해보면 어떤 존재를 분석해보면 여기에는 뭐가 관여하고 있는가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예외 없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할 때 그 요소를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보편적 본질, 모든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질을 보편적 본질이라는 거죠. 물론 본질이란 말이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특성이라 바꿉시다. 인간이라면 뭐 누구나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편적 본질이라고 합니다. 보편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현실적 존재하면 어떤 존재이든 예외 없이 관계하고 있는 또는 참여하고 있는 또는 분유하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단 말이죠. 보편 특성. 이걸 첫째, 영원하겠지. 현실적 존재 예외 없이 어떤 규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전통 철학을 하면 본질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뭐 아리스토텔 표현으로 형상이라 부르기도 해요. 플라톤 표현이죠. 아리스토텔 표현으로 본질이고 형상 또는 뭐 이데아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걸 한정자라고 합니다. 한정자. 이렇게 한정해주는 놈 말이죠. 규정해주는 자물. 이것을 이것으로 규정해주는 자 한정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체는 현실 속이 없어요. 가능성으로만 있어요. 가능성으로만. 가능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없었던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실현이 되면 그건 새로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의 어떤 새로운 세계 속에 새로운 존재가 등장할 수 있는 존재론적 근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영원한 객체는. 또한 물론 이런저런 특성을 지닐 수 있는 기본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네, 본질이나 형상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투박한 예를 들었지만 사과가 빨갛다, 사과가 동그랗다, 사과가 시다 할 때 이런 특성 하나하나는 모두가 영원한 객체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신은 이러한 영원한 객체를 가능성인데 이거를 특정한 질서 속에 영원한 객체를 말이죠. 를 묶어가지고 통일시킨다. 일자로 만나게요. 이 다수의 영원한 객체를 묶어서 통일시키는 가운데 신도 탄생을 합니다. 신이 먼저 있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여건을 일자로 통일시키는 가운데 생성하는 존재, 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헤드에서 이 생성의 과정, 다에서 일로의 과정과 유리되어 있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신조차도 다에서 일로 통일시키는 생성의 과정 중에 비로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때 신은 다수의 영원한 객체를 질서 속에 통일시키는 과정으로서 등장합니다. 물론 이때 신의 측면을 원초적 본성이라 부르긴 해요. 특별하게. 신의 전부는 아니고 신의 일부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질서 지은 이런 영원한 객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때 약간의 그 문학적 표현을 써서 신이 꿈꾼다 얘기를 했었어요. 또는 뭐 설계도를 그린다 이런 얘기 했었죠. 바로 그겁니다. 설계도를 그리고 이렇게 하게 설계도를 그리고 나서 꿈을 꾸고 나서 그다음 이거를 창조성에 나간 무규정성의 어떤 활력, 보편적 에너지 속에다가 이 질서를 여기다 투영시킵니다. 유혹으로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구현되도록 꿈을 실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꿈을 실현시키는 현실적인 바탕이 창조성입니다. 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규정 아무런 특성이 없는 힘 그 자체에다가 특정한 성격들의 어떤 연합, 어떤 질서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설계도를 가지고 재료를 모아서 집을 짓듯이 재료를 모아서 집을 짓도록 신이 창조성에다가 유혹으로 이 질서 지어진 영원한 객체를 내려보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질서의 어떤 특정한 부분들이 각기 자신의 소임을 따라서 이게 실현되어 간단 말이죠. 이게 적어도 우주론의 기본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본질 내지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질서 지어서 창조성이라고 하는 이 무규정적 바탕에다가 이 질서를 부여한다. 그래서 이 세계가 생겨난다. 생성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생성이 시작되지만 거기서 마무리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이트에 따르면 이 생성 하나하나는 신의 말을 처음에는 듣지만 생성 과정에서 신의 말을 비틀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의 꿈이 실현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계속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끊임없이 꿈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꿈을 실현시켜야 된다는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끊임없이 생성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계의 기본 구조를 놓고 보면 플라톤의 철학이 엿보인다. 이거는 플라톤이 말하는 형상의 이데아에 해당하고 아까 얘기했죠. 이건 플라톤이 말했던 이 제작자라는 신이 있어요. 플라톤의 데미우르고스라고 철학사전을 찾아보면 나와요. 이건 제작자라고 흔히 번역을 해요. 제작자. 철학 교과서에 보면 디미어스 또는 데미우르고스 이렇게 번역해요. 디미어스. 그다음 창조성. 요거는 수용자 또는 뭐 공간이라고 번역하게 돼요. 공간. 리셉터클. 이 요소가 그대로 숨어 있어요, 여기에. 이거는 형상의, 신은 플라톤은 제작자의, 창조성은 수용자의. 그러니까 이거는 제작자가 이 형상을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여기서 탄생하는 것이 세계다 말이죠. 여기는 이렇게 해서 탄생하는 것이 세계다, 현실적 존재다, 현실 세계다, 또는 현실적 존재다, 뭐 이런 얘기죠. 구조가 거의 같아요. 이 지점에서는. 다만
딱 여기서 확 차이나는 게 마지막 수용자 창조성. 이거는 일반 순수한 활력입니다. 활력, 활동성. 상당히 다이나믹한 걸 뜻해요. 요거는 상당히 스타틱한 겁니다. 이거는 공간, 활력이 없죠. 이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지난 거죠. 요거는 다이나믹하고 동체적이다. 굳이 저 표현을 대비시키자면 동체적이란 말이에요. 정체적이고. 그래서 플라톤의 이 우주론의 기본 구도는 화이트헤드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다만 일부 특성을 수정해서 그의 표현 그대로 삼으면 인류가 한 2,300년 동안 발전시켜 기어온 여러 가지 안목을 적용해서 플라톤의 철학을 수정한다면 자신의 철학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을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는 화이트헤드 철학의 기본이면서 중심 태제입니다. 존재는 현실적 존재이고 공적 실제이면서 생성이고 합성이다. 생성이고 합성은 다에서 일로의 과정이 통합의 과정이다. 여기에는 한정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본질 또는 가능성인 영원한 개체가 관여하고 있고 또한 그것들을 엮어주는 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 바탕에는 창조적 활동성이 희비하게 빨리 깔려 있다. 이게 기본 우주론의 도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터인데 지금까지 얘기는 화이트헤드의 아주 기본적인 아주 베이직한 태제를 아주 간략히 제가 오늘 요약했는데 우리가 텍스트 읽었던 그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긴 한데 이것이 화이트헤드 철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이제 장대한 그야말로 화이트헤드 철학에는 또 다른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를 우리가 일일이 비전문가들이 쫓아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화이트헤드 철학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층위가 있습니다. 지층이 있단 말이에요. 지층이 여러 가지인데 최소한 3가지 지층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중간 지층. 밑에 더 미세한 지층이 있고 더 위에 고시적인 지층이 있어요. 우리는 중간 지층 하나, 기본 지층을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을 간략히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